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유례없는 큰 혼란을 겪으며 우리는 지역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의료시설도 그렇지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데요.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공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동안 대안이라 주장돼 왔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또 다른 현실적인 대책들은 없을지 오늘 시사토크에서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강영석 전북복지여성보건국장, 김소리 전북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 최영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이렇게 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먼저 국장님,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비상체계로 근무 중이시라 들었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만큼 이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함께 해주셔서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들이 너무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위드 코로나는 구성원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되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확진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내용들로 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직장, 사회 구성원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행정 관계자 또 의료 관계자분들이야말로 밤낮 없이 길고 아득한 터널을 앞서 걷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스와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잊을만 하면 감염병들이 이렇게 한 번씩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 같은데 유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지역에 감염병 관련 전문가가 이렇게 적었구나 하면서 놀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비단 우리 지역만은 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 특성이나 수요에 따른 것일지 그 이유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감염을 다루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일단 전 국가적으로도 부족한 상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감염을 다루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일반 내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도 감염을 세부 전공하신 감염 세부 전문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예방학 전문의 선생님 중에서도 감염병 관리를 하시게 되는 또 세부 전문의 선생님들을 칭하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전문의보다도 더 소수의 이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대규모의 팬데믹 감염병을 취급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적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부각이 된 문제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감염 내과 전문의 배출 통계를 냈을 때 전국에 현재 약 275명 정도의 감염 내과 전문의 선생님 계시다고 하고 사실 실제로 활동하신 분이 240여 명.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10만당 0.5분 정도가 계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구 대비로는 굉장히 적다라고 느껴지실 거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팬데믹 감염병만 다루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평소에도 결핵이라던가 일반 계절성의 감염병들 그리고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 원내 감염 또 평소에 감염 관리 네. 굉장히 평시에도 하시는 일이 많고 많은 상급병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감염 관리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수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이 각계 다 위치해 계셔야겠지만 사실 평시에 대부분 이런 감염 관리팀에는 감염 전문 내과 선생님이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고 또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의 선생님이 그냥 겸업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 수가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전국에 있는 감염 전문 선생님 중에서도 이 지방 전체에 3분의 1 정도가 나누어서 수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더욱더 이런 감염내과 선생님을 뵙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장님 또 따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 감염병 관련 전문의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도 이번에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왔거든요. 뭐 보건의료 관련 전공을 했거나 혹은 경력이 있는 이들 가운데서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역학조사관 확충 문제도 매번 이렇게 감염병과 관련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좀 제기되는 문제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 뭐 단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현재는 의사 외 다른 직종에 있는 전문가들을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보건기관에 있는 간호사 인력들을 단기간 교육을 통해서 역학조사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내용으로 해서 갖추는 부분이겠고 분명히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양성을 하고 또 그런 요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 역학조사관을 양성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북에 미래 의사들이 없다. 얼마 전 전북일보에 보도된 기사 제목입니다. 화면에서 함께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우리 지역 대형 병원 세 곳에서 이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가장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고 들었는데 소아과 방문 종종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다니기에 좀 불편한 점들은 없으셨는지요? 아이들이 있으면 뭐 각종 검사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예방주사 놓는 것도 많고 또 생각보다 갑자기 뭐 고열이 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소아과 관리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거예요. 전주만 해도 이제 기초지자체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 중에 한 11위, 6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도시가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이다 보니까 전라북도 다른 인구들이 모이는 집적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은 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건 객관적인 뭐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거나 병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떠한 중증이나 심한 어떠한 환자들은 이제 빅5 병원, 수도권 빅5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뭐 지난번에 혁신도시 문제를 하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빅5 병원의 부재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날 거고 제가 객관적인 지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3차 상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2곳이 있어요. 전국에 45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3차 상급 병원만 따지면 그리 적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전국의 의사가 이제 인구 1000명당 한 2.1명이에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만 따지면 2.7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거죠. 서울, 부산, 그 다음에 각 광역시 이외에 가장 많은 곳이 인구 1000명당 비례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곳이 전북이 그 중에 하나고 도 단위에서 가장 많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건 의료 인력에 관한 거잖아요. 이제 의료 인력에 관한 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봤을 때 의료 인력이 부족한가? 지금 이런 관점을 한번 봐야 될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 전문의가 부족한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아니면 지방, 전북, 뭐 다른 지방이나 전북만 유독 부족한가? 이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거고, 아니면 현재는 좀 괜찮지만 미래에 부족할 것인가, 미래에 증가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의료 인력, 특히나 의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20년 아마 의료 사태에 한번 났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 관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좀 현황부터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별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방사선 종양학과 같은 곳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사실 다 지나오신 길들일 텐데 이 당시에 교수님은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셨는지 개인적인 궁금증과 함께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하게 되는 혹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공의에서 과를 선택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앞으로 내가 평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의료를 다루는 한 분야를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이고 또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공의가 어떤 과를 전공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주대로 작동하게 되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적인 요소는 일단 개인의 적성 그리고 자기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네. 평생 몸을 담아야 되는데 적성이 안 맞으면 정말 너무 힘들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철학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려왔던 또 미래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소신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내적인 요소 이외에 이 내적인 요소만으로 사실은 이론상 생각해 보면 의사가 되어서 어떤 전문 분야를 이런 내적 소신 있게 딱 결정을 했을 때 다들 만족하고 또 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외적 요인이 가미가 되는 건 또 이 의료인이라는 사람들, 의사들도 사회 구성원의 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외적인 요인이 또 몇 가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지원을 했던 시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일 것 예. 같아서 최근 전공의들은 과연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로 이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지 이제 내적인 요인은 사실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적 요인들을 항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우선하는 게 수련 과정이 한 항목의 태양입니다. 여기서 수련 과정은 얼마나 힘든가. 이 수련 과정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용 안정을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전문의가 되었지만 사실 자기가 전공하고 수련한 내용을 전문의가 된 다음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내가 과연 다른 과의 침해를 받지 않고 또는 현실적인 현재 의료 제도 하에서 내가 전공한 내용을 그대로 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보장되는가? 여기에는 또 그 뒤에 수입이 또 보장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외적 요인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죠. 이제 환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전공의들도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전공과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이제 많은 그 사이트에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요사이 전공의들의 그 취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 갈등이 있고 선택을 하는데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려 요소들 중에 우리 사회에서 개입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 결과론적으로 그 균형 있는 뭐 의사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전에 소아청소년과 얘기를 조금 드려봤었는데 근본적으로 저출산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소아과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먼저 변호사님께서 현황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가 최근에 이제 미달이 전공의 지원에서 전공의 지원에 미달이 됐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2017년, 그러니까 이게 국회 국정감사 중에 나왔던 자료인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그 220명 모집에 240명을 지원해서 113%의 어떤 지원율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204명 모집에 76명이 지원했다고 해요. 사실 그러면
지원율이 37%로 거의 뭐 반절도 반토막이 안 될 정도로 급감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그 위험과 처벌에 대한 어떠한 이 증가가 된 거죠. 이 의사를 선택을 하면서 전공을 선택을 하면서 내외 산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피과 4개가 있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련 과정에서 호흡기 광염병 환자를 돌보고 그다음 외과는 이제 뭐 외상이나 암수술, 산부인과는 이제 위험 환자의 출산, 이제 그다음에 이 소아과 같은 인큐베이터 미숙아를 담당하거든요. 이 4가지의 특징은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되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의사로서 어떤 환자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겠지만 이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들은 사실은 뭐 민사도 아니고 형사 처벌과 자기 자격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로 그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대 목동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의사들도 뭐 결과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 책임이 형사처벌까지 온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어떠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과가 소아청소년과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그 명세서 건수나 수진자 수에서 가장 큰 급감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요 소아과를 전공을 한 이후에 개업을 했을 때 과연 좀 먹거리가 있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현상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지금 뭐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제 배출 공급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 국민들의 그 욕구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원 그리고 우리 의사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국가적인 단위에서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 또 각 그 과별로 그런 그 적정 인원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시장 논리에 맡깁니다. 국가 단위에서 적절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어떤 그 상급병원에서 이게 적절하게 그 확보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보다는 전체 상황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적절하게 분포가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우리 의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한 파악 또 흐름의 그런 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사협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거의 제로인 이제 현실이 왔거든요. 사실 전공의 쏠림 현상은 크게 지역별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별로의 쏠림 현상은 사실 이게 1년, 2년 된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공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전공의 전체가 수련을 받고 있는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퍼센트로 정량화를 해보니까 2003년도 조사 자료가 62.8%의 전공의가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고 2012년도에는 67% 이상의 전공의가 이제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한 30%들의 전공의들이 지방을 다
커버를 하면서 또 수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한 차례 지역별 쏠림이 있는 데에다가 인기과 비인기가 또 나뉘게 되는 거는 이제 사회 경제적 현상 중에 하나인 뭐 출산율 감소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하기도 했겠지만 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줄어든 거는 이제 지방부터 먼저 두드러지겠죠. 아무래도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쪽은 좀 늦게 체감을 하다가 드디어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이 빅5 병원에서도 이제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부각된 것도 이렇게 큰 대형 병원에서조차도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한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 아닌 충격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소아청소년과는 정말 의료의 항목 중에 필수 중에 필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출산율이 적어졌고 소아 환자가 줄어드니 의사도 좀 줄어들어도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의 그 경제 논리로 가게 되면 의료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이 이제 공공성에서 이제 한 가지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의료도 일종의 서비스이지만 공공성이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여서 이러한 필수적이고 아무리 소수여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하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 여기서 지원은 전공의의 지원이 이제 사실 수년 전부터 좀 기피과에 대해서는 이제 월급을 좀 올려준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의미를 했지만 사실 궁극적인 지원은 사실 월급을 올려준다는 것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을 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몇만 원을 이런 논리로 따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전문성을 살려서 과연 평생에 이 의업에 종사할 때 후회가 없을 것인가 이런 그걸 남겨줘야 되는 결정권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라서 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수련받고 또 제대로 된 양질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이 병원에 그런 수련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고 또 훌륭한 전문의가 되어서 이러한 의료를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게 일단 현 의료 시스템에서 부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체계가 세워지고 이게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게 뭐 월급을 한 푼 더 주고 이런 것보다 더 먼저인 얘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또 한 가지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족 현상이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군 단위 이하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를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없거나 혹은 적어서 원정 출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비혼과 비출산이 증가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감내하려고 할까 우려도 됩니다. 이에 대한 세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해주시죠. 예. 방금 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요. 사실 뭐 돈 명예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가 강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의 지금 뭐 공중보건사 전공의 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 단위에서의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의 좀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가 적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국가 단위에서 그곳에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배출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산부인과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그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뭐 군 단위는 전혀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 산부인과 의사들만 배출을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곳에 어떤 정도의 인프라를 구성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는 전라북도에서는 그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송비를 지원을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의 혜택을 돌려드리는 내용들로 하는데 공공재라면 이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전공이 배출을 하는 것 더하기 적어도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뭐 모자보건센터 그런 내용으로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전공의 부족 이것만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예.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아까 이제 전북 단위로 묶었을 때 분명히 의사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적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소아청소년과랑 산부인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북 내에서 시군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개원 의원 수를 좀 따져보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 49개가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 근데 전주에 22개가 있고 익산에 10개, 군산에 7개, 정읍에 4개, 김제 2개, 남원 2개, 완주, 부안에 각각 1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고창,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은 없어요. 소아청소년과도 거의 비슷해요. 소아청소년과도 이제 66개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데 이제 전주 31개, 군산 13개, 익산 8개, 완주 5개, 정읍, 김제, 남원이 각 3개고 부안에 1개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 군 단위는 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문제를 사실은 만약에 전북 내의 어떤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각 시군별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인구 2만 언저리의 어떠한 이 군 단위 도시와 그 외의 시 단위 도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는 곳이다 보니 사실은 지금 막 새로운 어떠한 가족을 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지는 않겠죠. 예. 거기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산부인과는 사실 제가 지원하던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기과 비인기과가 사실은 유행을 타듯이 계속 변화합니다. 산부인과가 굉장히 또 경쟁률이 치열하고 네. 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자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첫 미달났던 때를 찾아보니까 2004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서 이제 산부인과는 전공의 수급에 늘 힘들었었고 그것이 점차 더 힘들어진 가장 첫 번째 큰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산율의 감소가 정말 뭐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출산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부인과의 전공이 당연히 좀 지원이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에 덧붙여서 이제 저는 좀 더 수련 환경 그리고 수련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이 산부인과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전공의 단계에서도 분만 경험도 많아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가 개원이 되어 있는 병원이 있지만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만인데요. 필수적일 수도 있고 또 응급일 수도 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만율이 적은 것만으로 산부인과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맞추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수련 과정 내용의 분만 경험이 일단 절대 수에서 적겠죠.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험률에서 수련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또 그런 환자들이 또 다 대형 병원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안 좋아지거나 응급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요. 이렇게 힘들게 또 이런 응급 상황 겪어가면서 수련을 받았는데 내가 막상 전문의가 되어서는 개원해서는 분만을 다루지 않는 산부인과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되면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개원 의사들이 또는 일부 병원들이 분만을 꺼리게 되는가. 여기에는 이제 의료의 공공성에 덧붙여서 늘 저희가 듣는 착한 적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필수 의료들,
그리고 응급 상황이나 중환자일수록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환자를 많이 보거나 많이 할수록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누적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생기는 적자다 해서 착한 적자라는 내용이 병원에는 늘 실리게 되는데, 아마 이 분만이나 또 특히 응급분만 또는 더 중한 그 산모들을 다루는 데에서 사고도 많지만 역시 착한 적자 역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것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에서 병상 100개에서 300병상이 되는 병원을 개원을 할 때 의무적으로 꼭 포함시켜야 하는 그 과에 이 산부인과를 이제 물론 제시는 하고 있지만 3개 과 이상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좀 빼고도 병원 개원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이 있고 환자가 아무리 적어도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과가 이렇게 스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 법적 지원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또 수련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르고 수련을 받은 내용과 내가 전문의가 되어서 펼칠 수 있는 의료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전공의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에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덧붙여서 여담이지만 요 사이에 이제 사생활 부분에 이게 강조가 되면서 사실 산부인과의 임상 실습부터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 남학생 의대생 같은 경우부터는 일부 병원에서는 또 직접 참관이 어려울 수도 있고 허락을 받아야만 될 수도 있고, 또 분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수련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증하고 있는 게 저도 놀랐는데 산부인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지금 성비가 9대 1로 여성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별 배치라던가 또 우리나라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좀 뭔가 지방이나 또 여러 부분에 골고루 배치나 필수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되는 허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수련 환경과 내용 그리고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북에는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이렇게 3곳의 수련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 모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러 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껏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실제 일선 병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의료진이 겪는 부담이나 뭐 피로감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공의 지원이 적은 과의 특징은 전문의의 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병원으로 갈수록 지도 전문의라고 하는, 즉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도 전문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방에는 일단 지도 전문의 수가 서울 유수에 있는 빅5 병원이나 그 밖에 수도권 병원에 비해서는 적은 게 사실이고요. 이 전공의 수 책정이 이제 1년에 몇 명, 이 과에는 몇 명이라고 배정이 되는 게 사실 이 지도 전문의 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일단 지방에 전공의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전문의가 해야 합니다. 그럼 전문의는 전공의가 해야 하는 업무에 더해서 본인의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 로딩이 가중이 되고요. 학생 때부터 그런 전문의의 모습을 봐왔던 학생들은 그 과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전문의의 업무 부담 가중이 더 심해지고, 이러한 게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되고요. 결국엔 이게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수련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실제로도 많은 지도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공의가 지원할 수 있는 이 자리조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병원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업무는 줄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수도권 이런 데는 사실 대체 가능한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으로 올수록 또 대형 병원 수도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중증의 입원 환자를 다뤄야 하거나 하는 이런 업무들은 계속 남아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의 몫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게 종국에는 나중에 쌓이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수련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이제 추후에는 미래 의사들이 이제 더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까지 끌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이대로 간다면
애초에 더 이상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없는 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네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안 계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뭐 한 분 전문의가 남아 계시는 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큰 대형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고지를 내든지 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대체 가능한 사실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라던가 응급 전담 전문의 제도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 전공의 부족 사태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이러한 전문의 선생님들 역시도 지방 병원보다는 수도권 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역시 이유가 그래도 지방병원에 왜 한간에 뭐 연봉을 몇 억씩을 줘도 안 온다더라. 그거는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지방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담 전문의 분이 제대로 업무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 없이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기본 유지가 되게 하려고 해도 한 4-5분이 함께 일을 나누어야 일주일에 당직도 나눠서 서고 할 텐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분 자리가 나거나 2분 자리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봐도 그게 단지 월급이 더 올려달라고 해서 지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걸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주춤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또 한번 좀 상황을 전환을 시켜서 사실 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고 전문의가 있어도 용한 선생님 찾아가겠다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공의 부족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혹은 나의 가족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죠. 변호사님 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신다면요. 이제 공공의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한 2015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공공의대가 지역에 이제 그 의료 인력 의사를 좀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의무 복무 기간을 두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지역에 그 의료 인력 정원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제 순천에 좀 놓겠다 했었고 그 이후에 좀 급변하게 된 건 서남대가 폐교한 이후에 서남대 정원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해가지고 뭐 각 지역마다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공의대를 두겠다고 해서 이제 2018년도쯤에 이제 정부에서는 서남대 의대 폐교 자리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20대 국회 때 법률안이 발의가 됐지만 당시 20대 국회 때는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이제 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공의대 법률이 다시 이제 쏟아져 나왔죠. 다시 한번 서남대 이제 전북 정치권에서 서남대 폐교 자리는 뭐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를 그쪽에 설립하고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승인한 상태였는데 이제 2020년 있었던 우리가 의료 사태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2가지 이렇게 문제가 그다음에 한약 첩약화도 이제 3가지 문제가 큰 3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분들의 어떠한 이제 반발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무마되고 지금까지 사실 큰 진전 없이 와 있는 게 공공의대 법률 법안이죠. 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전공의 미달 사태 해결. 사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대 자체만 놓고 좀 볼게요. 정부의 처방이 과연 지역의료 인력 배치에 효율적일지, 의료의 질 저하나 인력이 다시 수도권 대도시로 공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공공의대 하나로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도 회원이긴 합니다만
우리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산적 케이스입니다. 이건 너무 작은 건데 이거 하나에 매여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전공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는 매우 작은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다양한 내용으로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건 의정협의체 논의 내용이 아니고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그 이행이 돼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럼 혹시 전공의 확대를 위한 어떤 다른 대안들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의과대학에서 이제 별도 전형으로 해서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의과대학의 교수의 정원을 좀 확대를 해서 하는 임상 교수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앙부처에서 국립대학을 위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병원에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전문의 지원하는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두고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 흉부외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를 해야 되는 의료 전반의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이 돼야만이 항구적으로 전공의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많은 것들 보고 듣고 느끼실 텐데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대 인력 확충 부분은 강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인 게 맞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좀 더 많다면 재분포가 되더라도 좀 더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의대생의 수가 대부분의 지방 병원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의대생의 수는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의대 졸업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더 늘었지만 의료적인 요구를 해결하는데 지금 결핍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이 간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촘촘한 그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새로 생기는 인력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분포해야 할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대생이 많아졌는데 왜 지역에는 자꾸만 의사가 없다라고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실 제가 모교 저희 학교를 다닐 때 거의 대부분이 연고가 이 지역 근처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다수가.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 내려왔던 친구분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제 제자들의 학생 분포를 보면 상당히 다수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이 수도권 쪽 학생들이 지방 의대까지를 전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연구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방 병원에서 비슷하게 선생님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의대 인력만 확충을 해놨을 때 그리고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반강제적으로 거주 지역을 한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의아스럽고 어떤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적성, 성향 모든 거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해서도 중도 포기하고 또 다른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대 인력 확충에 덧붙여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과 그 이전에 좀 더 선행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신경외과 의사가 수련을 받고 개원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즉 수술을 수련받은 의사가 칼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료 인프라가 이제 공공병원의 좀 전문성과 그리고 확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병원도 빅5 병원 못지않은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현재 있는 공공병원의 질도 높이고 그런 곳에 좀 좋은 전문의 선생님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의료 인력 확충이 같이 되어야 이 새롭게 확충되는 의료 인력들이 또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어느 곳에서 본인의 그 의지와 그리고 본인이 수련받은 고급의 의료 기술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지역 의사제 도입도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역 의사제라는 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건지 조금 국장님께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처럼 자기 연고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의사가 배출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럴 텐데요. 그 입학 전형에서부터 그 지역 출신들을 조금 더 선발을 하고 네. 학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주게 되는 내용이 지역 의사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듭 어떤 특별한 한 제도만 가지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양한 내용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역 의사제도 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공의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공공의대 좀 다른 논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공공의대가 사실은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다른 이 의대 정원과는 관련 없이 추진했던 거거든요. 근데 2020년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서 공공의대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묶여가지고 반발이 있었어요. 사실 이 공공의대 자체는 서남대 부지에 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의대 정원은 동일하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의대 정원이 동일한 상태로 묶여서 그 서남대에다 지금 폐교 부지에다 놓는 거라 큰 반발도 없었을 텐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놓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반발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좀 더 전 얘기인데 이제 서남대가 폐교가 2017년 11월에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교 법인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법리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서남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법인의 이사장에게 사실은 설립자에게 쫓겨나더라도 설립자에게 이사 선출권을 좀 보장을 해주는 어떠한 사분위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립자가 계속 이 비리 사업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서남대 이사장은 사실은 비리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설립자 추천권이 없거든요. 그럼 사실은 서남대 같은 경우에는 다 떠나고 그냥 거기에 있는 의대와 함께 이 남원에서 학교를 꾸릴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아마 기억을 돌이키면 아시겠지만 많은 어떠한 서울시립대도 있었고 뭐 어떤 의료재단도 있었고 이 서남대가 의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걸 가지고 싶다는 운영하고 싶다는 측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비리 이사장의 횡령액을 모두 다 납부하라는 취지로 이게 안 되면 이제 인수가 안 된다, M&A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폐교가 됐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두고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의료 인력과는 좀 맞닿아 있지 않지만 공공의대에 있어서는 과거에 좀 잘못이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이 공공의대가 너무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이렇게 전공의 쏠림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해주신다면요. 예. 정부도 국회도 의사협회도 어쩌면 국민을 위해 존재를 합니다. 국민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댄다면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공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국민을 위한 내용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속히 그런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의대생들이 있고요. 또 의사를 꿈꾸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의사라는 그리고 의료인이라는 그리고 의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서비스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겠고 또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라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 남들은 별로 재미없는 부분도 분명 이 많은 의학도 중에는 있을 텐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혹시 못하게 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의료 환경이 열심히 수련받아서 된 전문의 그 전문의의 전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10여 년 동안 수련받았던 것을 결국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다른 이제 업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러한 의료인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그리고 이러한 한 번의 실수로 벌어진 간극이 몇십 년 지나서 엄청 크게 된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의료가 우리가 몇 점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수 매김을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연간 약 17.2회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조금 넘는 셈인데요. 우리 삶 너무나 가까이에 있던 혜택들이 가까운 미래에 차근차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 그대로 두고 봐선 안 되겠죠. 의료 공백이 정말 우리 눈앞에 닥치기 전에 충분하고 치열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겉핥기식 정책, 섣부른 결정이 가져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 될 테니 말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